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1분기 기업 실적으로 확인됩니다. 포스코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감소했고 기아 자동차는 매출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떨어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렘데시비르 중독에서 깨어났다는 평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실수로 공개한 중국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애널리스트 사이에선 렘데시비르가 지나치게 고평가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이 급등세를 보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1kg짜리 금 현물 1g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98% 오른 68,750원에 형성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심의 절차 대기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걸리던 것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후 들어 시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상승 전환을 시도하던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글로벌 시장을 보시면 유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가 이틀 연속 또다시 급등을 했고요. 일단 렘데시비르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길리어드사에서는 지금 표본 집단이 작았고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했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일단은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좀 출렁거렸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분위기를 좀 타다가 올라가는 듯 하던 부분이 지금 다시금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불거집니다. 일단 좀 잦아들었나 싶었었는데 계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 당국은 확인할 수 없다,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그리고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엇갈린 보도들이 나오고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인데 지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낙폭이 갑작스럽게 커지고 있는데 자 이제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1890까지 빠집니다.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1907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1890까지 뚝 부러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많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이번 주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기관이 갑작스럽게 또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연기금이 많이 파네요. 1469억 원이나 연기금이 팔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빠지고요. 네이버가 0.79% 올라갑니다. 네이버도 사실 오늘 어제 호실적 발표한 뒤에 굉장히 상승폭이 컸는데 상승폭 모두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차, 삼성 SDI까지 모두 빠지고 어제 실적 발표한 뒤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현대차였는데 오늘 기아차 실적 나온 뒤에는 사실 두 섹터, 같은 섹터죠. 대장주들이죠. 그리고 지금 같이 완성차들이 밀려 내려가는 게 기아차도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이미 1분기에 맞고 2분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요. 어제 호실적 발표한 LG화학도 오늘은 빠지네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1분기 영업손실이 297억 원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이제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오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빠지고요. 포스코도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라고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대차, 기아차 같이 빠지면서 내려가고요.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지네. 633.71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굉장히 오늘 움직임이 큽니다. 645부터 이렇게 부러집니다. 잘 달리던 코스닥 시장인데 상승 전환을 잠깐 시도하기도 했던 시장인데 이렇게까지 툭 부러지면서 충격이 꽤 크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기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일단 개인의 매수 물량 많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금방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빠지고 있고 KMW의 낙폭이 조금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슈젤, SK머티리얼즈 모두 조정 나오는 가운데 CJENM만이 소폭 반등에 성공하지만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헬릭스메스, 파라다이스, 원익 IPS 모두 빠집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밀리고요. 운송장비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메스, 파라다이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강하게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환율이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네요. 6원 20전이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2시 50분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짙게 나타나는 금요일 장입니다. 코스피 19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파미셀, 모나리자, 동일 고모벨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렘데시비르 임상 실패 소식에 오늘 급락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1% 넘게 내렸고요. 거래가 19,6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한 주가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WHO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 임상이 실패로 끝났다고 밝힌 건데요. 앞서 파미셀은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됐었죠. 오늘 이 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모나리자는 마스크 해외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6.97% 올랐고요. 거래가 7,52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7,94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마스크 해외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참전 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마스크 해외 반출의 예외적 허용 소식에 모나리자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김세현 의원이 차기 부산시장으로 거론되면서 동일 고모벨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일 고모벨트 현재 20%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는 7,27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최고가 7,610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 차기 부산시장으로 김세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론되면서 동일 고무벨트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동일 고무벨트는 전동벨트, 컨베이어 벨트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김 의원이 지분의 약 15%를 보유한 대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0.01% 오르면서 916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0.34% 빠졌습니다. 거래가 22만 9천 원대입니다. 또 샌비트 타임존이 36%가 넘게 오르면서 가격은 357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만나보시죠. 다음으로 만나볼 코인은 비트즈와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비트즈가 2.76% 올랐고요. 비트코인 캐시 1% 빠지면서 29만 1천 원대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폐도 확인해 보시죠. 리플과 이오스 만나보겠습니다. 리플이 등락 없이 238원, 이오스는 0.27% 빠지면서 3,30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가가 뭐 이틀 연속 폭등했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많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 전체 시장으로 볼 때는 유가는 폭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조선 업계가 여러 가지 호재를 맞이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임대료 상승 얘기도 있고요.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유가가 폭락하면서 업종 대부분의 어떤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좀 조선업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시 유가가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해양 플랜트나 어떤 중동 쪽에서의 수주 부분이 당연히 줄어든다는 부분인데, 하지만 역으로 지금 현재 유가가 떨어지면 유가가 어떤 재고, 한마디로 이 저장에 대한 수요가 좀 부족해지면서 이 유조선, 그러니까 육지에 원유를 저장하는 것보다 이 바다에 원유를 저장하는 수요가 공급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조선도 이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유조선에 제작하는 조선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원유 저장 용도로 이제 유조선의 좀 인기가 지금 좋아지면서 임대료까지 폭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유조선 수요가 늘면서 최근에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그러니까 VLCC죠. 유조선의 몸값이 10배 넘게 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월에 VLCC 운임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5천 달러였지만 지금 이제 20만 달러까지 10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 심지어 30만 달러도 기록도 있는 상태에서 이 유조선 업체들을 제작하는 조선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VLCC의 10에서 한 15%가 저장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구매자들은 유조선에 석유를 실어두고 나중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유조선에서 이제 원유를 내릴 유가 상승기가 된다고 한다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제 유조선 업계가 최소한 10년 만에 최고의 호황을 받았다라는 평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공급 과잉이죠. 당분간 이 원유에 대한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지면서 우선 사우디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업종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하면서 조선업체 전체적으로 신규 수주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데, 특히 해양 플랜트 내 생산 사업의 발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좀 줄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림이 지금 펼쳐진 게 바로 이제 유가 급락이 이 석유 물동량을 끌어올리면서 이 VLCC 운임이 좀 폭등한 것인데요.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VLCC 운임은 선주사의 혼입봉기점 수준으로 알려진 1일 용선료 3만 달러 선고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25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8배 폭등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계획까지 나와지면서 이 유조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유 공급 경쟁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이 석유에 대한 물동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의 이 VLCC 수주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초대형 선박 건조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일본과 중국 조선사를 압도하는 만큼 이 수주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조선업종 둘러싼 우려가 과도하는 분석도 속속 나와주고 있는데, 증권업종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국내 조선사의 수주 잔액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대한 리스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사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일정 부분 유지, 유조선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한다면 이 조선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조선사의 저감에서 기회도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양 플랜트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는 진단도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업계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저평가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국내 조선사 해양 플랜트 수주 의존도는 14%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행 중인 해양 플랜트의 수익이 악화하면서 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 급락 등으로 수주 악화에 시달릴 분석이 많았지만은 주가는 시장 평균보다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좀 시장에서 약간 관심이 멀어졌던 거지, 이런 유조선 가격의 수주 증가나 여러 가지 요인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렘데시비르 얘기가 간밤에 화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도 관련주들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또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길리어드 주가도 많이 빠진 것 같고 효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렘데시비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약간의 임상 시험에 대한 실패된 보도가 나와주면서 길리어드 주가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은 연구진이 중국에서 2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렘데시비르를 무작위 임상 시험에 했던 상황인데, 우선 그 사망률이 렘데시비르 투약 집단 13.9%, 비슷한 약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조군이 12.8%로 비슷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를 뒤집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나타났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길리어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 6%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WHO 같은 경우에는 이 검토 안 된 보고서를 실수 게재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명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길리어드 측과 세계보건기구 간에 어떤 그 신경전이 계속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시장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렘데시비르에 의한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좀 악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우바이오파마, 진원생명과 신풍제약 같은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고, 대표적인 종목을 할 수 있겠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이 렘데시비르의 결과에 향후에서 봤을 때도 이 등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렘데시비르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 유가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 주는 시장 자체를 덮었던 이슈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국제 유가 크게,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부분. 유가부터 여쭤보는 게 폭락도 엄청났고요. 지금 폭등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물론 폭락이 컸지만 이 유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유 시장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가 나왔죠.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유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원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송용으로 한 70%가 쓰이고요. 석유화학 계통에서 이제 30% 원재료로 쓰이니까 이걸 사용으로 해서 사용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마이너스다. 이거는 이번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 펼쳐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3월 달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협의를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유가 충격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우디가 증산을 선포를 했죠. 증산을 선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산을 해서 그동안에 판매하지 않던 북유럽이나 이쪽에 원유를 수송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는 셧다운이 돼서 수요는 절벽이 돼버렸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물이기 때문에 이제 상품으로서의 원유 선물 시장은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로 끝나는 시장이지만 원유는 현물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만기가 지나고 네, 나면. 만기가 끝나면은 그 거래가 끝난 상품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그동안 공급 과잉된 원유를 다 채워놓고 나니까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바닷속에 뛰어드는 유조선이 있는데 그 용선료가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20%. 그렇지 않습니다. 몇 배 올랐어요. 예. 한 4-5배 이렇게 올라서 원유를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은 전부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찼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만기가 도래됐으니 만기에 도래된 그 원유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저장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된 원유 수요자가 이제 항공사하고 정유사인데 여기서 인도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돈 줄 테니까 가져갈 사람 없냐. 그래서 이제 계정상으로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사실 이건 좀 해프닝으로 봐야 되고요. 예. 이 사건이 이제 어디까지 파장이 될 거냐면 지금도 원유는 선물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기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면 현물 시장에서는 야 수요가 갑자기 살아날 일이 없으니 계속 저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 시장은 이거 지나면 이건 너무 싼 유가 아니야? 이러면서 원월물 그러니까 매월 한 달씩 상장이 돼 있는데 6월물은 현재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좀 올랐는데 올라갔죠. 한 16불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7월물, 8월물, 9월물 가면 9월물은 지금 한 27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예.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그 원유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 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원물이랑 연월물이랑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괴리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월별로 좀 다른 부분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원유 시장으로 지금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경고음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ETN은 괴리율이 굉장히 높고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주식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일반 주식을 접근하듯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빠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지금 상장 폐지 얘기도 나오고 이거 거래 중지도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괴리율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게 참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상품 구조인데요. 먼저 ETN이라는 상품은 익스체인지 노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자기가 그 증서를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당연히 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TN 상품이 문제가 된 게 신용 상태에서 이제 한 배수를 추정해도 좀 위험한 상품을 두 배수나 세 배수 이렇게 팔다 보니 최근에 이제 유가 폭락은 사상 유례 없는 짧은 시간의 폭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 자산이 50% 빠지면 두 배수는 100% 빠진 거죠. 그쵸. 세 배수는 마이너스 150%인데 마이너스 가격은 반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ETN 상품은 상당히 그 증권사에서도 관리하기에 애를 먹지만은 이론적으로 추정 자산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ETF 상품인데 이건 이제 그때 F가 펀드 그렇게 해서 증권사에서 자기가 발행한 노트가 아니라 이제 그 집합 상품으로 펀드로 팔았기 때문에 기준 가격으로 이제 이걸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 ETF 상품도 기초 자산이 이제 원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추정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왜 괴리율이 벌어지느냐? 기초 자산인 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유례 없는 급등락을 하면은 이걸 파생해서 만든 상품은 이걸 추정하는 걸 이제 그 해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원유 선물을 사야 되는데 가격 등락폭이 워낙 크게 벌어지니까 실시간으로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자산과 그 펀드 가격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괴리율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크게 벌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이 가격에 맞춰서 호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호가로 막아내는 거죠.
올라가면 매도로 떨어지면 매수로. 그래서 이제 호가창이 빵빵하게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이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그 기초 자산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뭐 30% 넘게 폭락하고 그러면 우리는 시장의 상한가 제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 최고 빠져야 30%죠. 그렇죠. 근데 30% 넘게 빠진 날이 있었죠. 그거는 맞추지 못하고 그건 그대로 괴리율로 나타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는 기초자산과 이 펀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특히 ETN에서는 이게 뭐 800%까지 벌어졌으니까 이걸 안다면은 이제 사실 투자자가 사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품의 복잡함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호가창의 가격이 있으니까 원유 가격은 오를 거야. 이러고 이제 매수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0원짜리를 800원에 산 거죠. 그러니까요. 예, 100원짜리를 800원에 사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반영되는데 하루에 반영을 해버리니까 빵이 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 지금 이런 어수선한 경범들이. 문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이런 어수선함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번에 이제 차월물 예. 하나만 이제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운영물을 원월물로 좀 높였어요. 그래서 7, 8, 9월까지 이제 편입하는 걸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비싼 거를 사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물은 지금 17불인데 예. 9월물은 27불인데 똑같은 원유입니다. 기대감만 반영돼서 27불이라는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건데 예. 그걸 추적을 해야 되니까 6월물이 5월 달처럼 없어질까 봐 겁나서 저 비싼 9월물 27불을 살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오늘 유가가 아마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는 반영을 하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괴리율이 벌어진 거를 확산하느냐고 분산을 해놨는데 그거는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전가가 돼서 이게 방향을 맞추더라도 원하는 수익을 얻기는 좀 힘든 어렵다. 구조다. 이걸 꼭 염두에 두고 투자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저희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100원짜리를 800원 주고 사야 되는 건데 2배짜리여도 시장에서 유가가 2배가 올라간다고 치면 4배가 올라가도 아직 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가려면 너무나도 힘든 구조다. 그렇죠. 유가가 2배씩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미국 쪽의 그 에너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쉐일은 한 50불이 돼야지 지금 기업 구조가 맞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줄도선하게 생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갑자기 군사 경고를 날리고 이틀 연속 급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또 일각에서 쇼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대로 또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셰일 기업이죠. 그렇죠. 셰일 기업은 지금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매일매일 돌아오는 채권이 부도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급히 재정을 동원해서 그걸 정끝까지 인수하는 매입한다. 것 정끝까지 매입하겠다 해서 안심을 시켰는데 이건 릴리프라는 거죠. 일시적인 조치인 거지 근본적인 조치는 못 된다. 근본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일정 수준 좀 올라가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유가가 한 10불 밑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면 공식이 중동의 불안을 야기하면 유가는 오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중동 산유국들이 통하는 게 페르시아만인데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이제 유조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그 이란과 미국 함정이 이제 기동하다가 맞부딪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이제 보이면은 함포 사격을 하라라는 얘기는 예. 이제 그쪽으로 유조선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막아버리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드는 물동량이 한 2천만 배럴이 드는데 간단하게 이제 수요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그거는 효과를 지금 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 확정 리스크예요. 지금 두 가지 큰 축이 보이는 건 유가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딱 지표로 드러나서 어떠할 것이다 보다는 딱
눈에 잡히는 거는 오페크 플러스부터 이어진 이 유가 얘기였고 한 가지는 너무나도 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한간의 찌라시들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금 거취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리고 생존은 그리고 건강 상태는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정변이 일어난다면 이제 체제 안정이 되기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거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정부도 원치 않는 불확실성이 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발 좀 무사히 나타나기를 바래 보는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는 거에 연동시켜서 보면은 최근에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만 오른 게 아니라 이머징 국가는 대체적으로 다 오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하다는 거죠. 예. 달러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한 94, 5 수준이 돼야 이제 평시 수준인데 예. 지금은 100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러면 특히 그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산유국은 최근에 환율 급등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안 요인이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그 증권사 환 해지 수요가 부족해서 몰렸을 때 1,296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그 환 리스크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달러 수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한 이후에 1,200원 초반까지 이제 떨어뜨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 1,2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밴드면은 크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머징 국가의 움직임 정도로 가고 있다. 그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언제 멈추느냐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의미 있는 점이 1,250원인데 예. 1,250원을 뚫는다면 살짝 시장도 좀 긴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개미운동 아시죠? 알죠. 예, 요즘 신조어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칼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드디어 이제 개인들이 투자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고 간다라는 부분과 한쪽에서는 위험하다. 너무 한탕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학습이 돼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주식 주변 자금이 많은 건데 이겨야 되잖아요, 사실. 네. 이겨야죠, 개인들이요. 맨날 질 수는 없잖아요. 네. 이기려면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까요? 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산은 이 상대 가격으로 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이라면 자산군을 형성돼 있는 게 주식 상대 가격이 이제 대체 부동산이었죠. 그다음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이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인데 채권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가 공이 제로 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졌었는데 경기가 급등하면서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연 임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돈은 그 자체로 현명한 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이 돈은 굉장히 현명한 돈이고 이 돈은 기존하고 틀린 게 주식시장에 머물던 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의 성격은 기존의 주식시장에 머물던 자금하고 좀 다른 성격이다. 네. 그러면은 이 돈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잘 접근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이제 채권이나 이렇게 안전자산하고 틀린 게 안전자산은 대여시장이기 때문에 약정을 하죠.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3%를 주어. 그럼 이제 돈을 빌려주고 1년 후에 나는 3%의 약정이자를 받음으로써 종결인데 주식시장은 1년 있다가 얼마를 줄게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투자자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주식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뭐 성장주라는 흐름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는 주식도 있고 다만 이런 주식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변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배당을 좀 주는 기업을 찾는다. 부동산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보신다면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은 현명하고 좋았고 맞았다 방향이. 그런데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 잡는 거는 이렇게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저희 전문위원들이 때때로 팁을 드릴 거니까 서울경제방송을 계속 지켜보시면은 목적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들어오시고 그 목적에 맞는 투자 방법대로 사용을 하신다면 이번 기회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예. 사상 유례없는 유동성으로 돈이 막 밀물듯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이후에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 풀린 돈과 맞물려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밀리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수도 좀 밀리고 있네요.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들어볼까요? 네, 무슨 소식이 있나요? 갑자기 출연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지어소프트입니다.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했던 종목이죠. 그때 언제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 기억하시는 분은 그때 급락해 있었을 때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국밸류 자산운용에서 지어소프트를 밑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물량을 줄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5%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시를 해야 돼요.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근데 그 한국밸류 자산운용이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에 왜 접근했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그 대명사격인 그 본상과도 같은 곳에서 왜 이런 성장주에 투자를 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같은 진흙 속의 진주를 발굴하는 그 투자 기법이 안 먹히기 때문에 2,000개씩 매년 탐방을 다녀도 뭐 낮은 기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PER, PBR이 낮으면서 안 오르는 기업을. 그래서 안 오르는 기업을 찾아도 오르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JYP나 지어소프트 이런 거에 주목을 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 투자 업종에 있는 그런 쪽도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얘기를 드리면서 마켓 관리 얘기는 많이 했고, 새벽 배송이 지금 계속 커지는 거 얘기했고, 지금 그 오늘 뉴스 보니까 사재기가 우리나라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빼고 다 사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유럽, 뭐 동남아시아 다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가 왜 사재기가 없냐? 뭐 어느 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선진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는데, 물론 선진 시민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을 약간 비하하시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 시민의식이 있냐고. 뭐 술 먹고 뭐 난리치는 사람들 보라고. 근데 이제 물론 선진 시민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이제 뭐 바탕이 된 거는 뭐 물류, 그쵸? 물류랑 유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달을 뭐 24시간 잘 시켜 먹을 수 있는 데 없고, 새벽 배송이 저렇게 11시까지 시키면 3시에 오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석을 실어놨더라고요. 그런 제조, 물류, 유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생수나 라면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재기를 해도 금방 또 채워넣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사재기가 없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쿠팡의 성장도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당연히 정당성이 있는 거죠.
쿠팡이 다른 나라였다면 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뜨고 집콕 관련주로 뜰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어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지어소프트 원래 지금 이름에 나와 있듯이 소프트웨어 업체잖아요. IT 업체인데 이게 지금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비중이 유통 및 이커머스가 67.3이에요. IT 서비스가 22.4. 그러니까 지어소프트라는 이름은 아직 달고 있지만 지금 뭐 유통 및 이커머스가 이미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완전 본질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은. 그리고 지금 뭐 새벽 배송하고 37개 오프라인 매장이 배달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새벽 배송이 왜 처음에 시작됐나요?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신선한 야채를 농장에서 직접 가져다 새벽에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 이거 뭐 꿈을 꾸던 건데 아이디어를 마켓컬리가 냈죠. 그 남편분은 녹즙 사업을 하세요. 호텔 같은 데들 돌면서. 그리고 그 아내분이 지금 여기 마켓컬리 사장님이신데 꽃 사업도 시작했죠.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네, 지금 그게 뚫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먹혔고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로 더 성장이 빠르게 됐어요. 지금 가파르게. 그래서 지금 신선식품 폐기율이 0.1% 수준이에요. 이 오아시스가. 그래서 지금 0.1% 수준의 폐기율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거의 뭐 폐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어소프트가 갖고 있던 어떤 물류 제어 시스템, 이거를 접목을 잘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국배류자산운용이 팔고 난 뒤에, 제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 드렸죠. 지금 주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이거 오히려 한국배류자산운용이 비중을 줄인 게 잘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의 물량이 나오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더 거기서 올리려는 사람들 더 올려버리거든요. 지금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 짚고 날아가 버렸잖아요. 지어소프트. 오늘도 지금 뭐 10% 가까이 오르다가 이제 장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지금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아시스 지금 후발주자로서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맘카페 얘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유니크하다고. 지금 이 농수산물 마켓컬리가 워낙 강한데 마켓컬리는 비싼데도 시키는 거예요. 맘카페 들어가면 그래요. 여론이. 마켓컬리가 비싼 건 다 인정하고 처음에 비싼데 왜 시키냐 이런 댓글 엄청 많았어요. 맘카페에. 저희는 맘카페 팔로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비싸도 나는 지금 애가 지금 보채고 있는데 난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으니까. 근데 오아시스는 약간 달라요. 오아시스는 너무 싸대요. 농수산물 식품이. 그래서 그런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의 그 성장이 지금 무섭다. 이거 계속 봐야 됩니다.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뜨고 뜬 업종 중에 하나죠. 코로나19로 가장 뜬 거는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지금 신약 부분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렘데시비르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뭐 혈장 치료제, 뭐 항체 치료제 많은데 그게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를 뜬 업종이 뭐 언택트 관련 업종이라고 하는데, 언택트 관련 테마라고 하면 네이버가 대명사가 되겠죠. 플랫폼 중에는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뭐 그 커머스, 페이, 웹툰, B2B 솔루션 이런 쪽이 큰 성장을 거두었어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쇼핑 거래 56% 증가. 지금 오늘도 뉴스 또 나왔더라고요. 이러다가 네이버 쇼핑이 다 먹는 거 아니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소상공인 분들 네이버 쇼핑에 안 올리면 안 사잖아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가면 할인이 많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다 먹을 것 같고요. 이대로 가면. IT 플랫폼 페이 거래액이 확대됐고, 네이버 쇼핑 통해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또 혜택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했어요. 49.4% 증가했어요. 클라우드 사업이 왜 증가했냐면, 지금 엄청나게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뭐 동영상 공유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컨텐츠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웹툰 사업이 58%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웹툰이 지금 컸다. 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큰 거예요. 쇼핑, 웹툰, 뭐 네이버 페이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새로운 시작점에 쓴 것 같아요. 손절가 19만 원, 목표가 25만 원입니다. 마지막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네이버랑 같이 언택트 관련 업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카카오페이 머니가 증권 그 지금 업을 진출했죠. 지금 뭐 저도 신청을 했는데 다들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은행 이자 많이 주고,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 그 기념 뭐 이벤트 했는데 28일 만에 50만 계좌 돌파했고요. 아까 전에 네이버의 웹툰이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기생충은 영화로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음악은 BTS로 정점을 찍었고, 제가 보기에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이랑 키즈가 될 확률이 커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일본 만화 시장을 겨냥해서 만화 플랫폼 피코마를 만들었는데, 카카오가 이게 지금 돌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이 원래 만화 애니메이션 강자잖아요. 근데 K 웹툰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DNC 미디어의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 피코마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했는데, 누적 독자 수가 100만 명 돌파해서 피코마 베스트 오브 2019 1위에 웹툰에 선정됐어요. DNC 미디어도 소개시켜드렸죠. 그래서 DNC 미디어, 오로라 이런 거 보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2,000억 원이고 외국인 비율이 2%, 3%예요.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랑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갔다가 권인선 사태로 7천억, 8천억대 있죠. 그리고 외국인 비중 15%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2%에서 15%로 가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에서 1조로 가는 그 시기, 그 출발점이 아닌가. 그래서 소녀시대 지금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갔지만, 옛날에 소녀시대 나도 좋아하는데 SM 투자할 걸, 그 다 지나고 1조가 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1,000억 원, 2,000억일 때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사면 될 것 같고, 손절가 18만 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자, 카카오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 제테마 접근을 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이거 메디톡스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세고요. 예. 저 메디톡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음모론도 제기하고 대웅제약이 대형 제약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디톡스에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균주 논란으로 대웅제약의 나보타랑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중간 결론이 나올 지금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터져버려서,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불리한 걸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웅제약이 이런 걸로 또 도덕성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분간 메디톡스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제테마나 휴젤이나 이런 업체들이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 접근 어떤 종목 해볼까요? 네, 오늘은 역시 지어소프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깨어있는 새벽, 깨어지는 고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새벽 배송을 지금 안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아직. 샛별 배송, 새벽 배송 안 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 국민이 접할 때까지 계속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지금 더욱더 그게 가속화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원격 진료, 그렇죠? 아니면은 집콕으로 인해서 웹툰 보는 그런 쿠키 컨텐츠들, 그리고 이런 새벽 배송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저번에 말한 다나와도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어소프트 이번 주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예, 지오소프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가 한 주 동안 외국인 매수 탑7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도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긴 한데 종합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은 잦아들었거든요.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들 이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잦아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바뀌는 게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 강도가 좀 줄면서 시장 이제 매수 세력이 이번 주 조정 반응이 좀 크게 나왔다기보다는 매도하는 물량이 좀 줄어서 시장이 좀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 이제
서서히 이제 수급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오늘은 ETF를 제외하고 순수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매수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1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과 컨텐츠 이 합쳐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학 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는 바이오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시뮬레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들이 좀 접근하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들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생활건강인데 LG생활건강은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전체적인 펀더멘탈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특히 소비재 관련된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펀드들이 실적 기대감, 실적 발표 등 이 기대감과 함께 오히려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원래는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주가의 흐름은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맞물리면서 급등락을 좀 보이면서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계열은 뭐 합병이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주요 종목들이 지금 탑10 종목에 속속 진입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도 역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공장 셧다운이 이제 조금 있으면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네이버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호실적이 좀 나온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기대치가.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네이버가 이 언택트 관련된 시장에서 좀 집중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 마지막은 이제 한신칼인데 의외의 종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공매도 쇼크브링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정부의 그 한계기업 지원론과 맞물리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 모멘텀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들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섹터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고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매수는 여전히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를 비롯한 이 플랫폼과 컨텐츠가 같이 결합된 특히 컨텐츠 쪽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언택트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들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테마로 좀 굳어졌던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가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 주간 집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섹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